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2년 7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마치고 1982년 말 석방돼서 미국으로 갔는데요. 미국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82년 이제 12월 말에 미국에 가서 수도인 워싱턴에 자리를 잡습니다. 네. 그는 거기서 미국 정부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회 지도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게 되어요. 그들에게 이제 한국의 실상을 알리게 되죠. 네. 그는 언론 인터뷰와 연설 등을 통해 미국 정부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원해 달라. 네. 그리고 안보를 이유로 독재 정권을 지지하거나 합리화시키지 말아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게 되죠. 또 이제 DJ는 1983년 9월부터 하버드 대학에 이제 국제문제연구소에서 개곤연구원으로 1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고 네. 그걸 이제 논문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이 논문이 이제 하버드대 출판부에서 책으로 출판되게 됩니다. 제목은 Mass Participatory Economy, 네. 즉 대중 참여 경제론인데 이것은 1971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내놓은 대중 경제론을 이제 보완한 것이죠. 미국에 머무는 동안 이게 전 세계 저명 인사들을 상당히 만났다는 이야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이제 저명 인사들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미국인들만이 아니라 미국 밖의 애국 지도자들을 이제 이 기회에 많이 만난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들과의 만남은 DJ에게 세계 정세를 이해하는 데 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쌓은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가 DJ가 대통령이 되어서 IMF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미국 망명 생활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DJ의 능동적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었죠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1985년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제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한국으로 돌아왔느냐? DJ는 미국에서 이제 한국 민주주의를 열심히 뛰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느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귀국을 결심하게 됩니다. 네. DJ가 이제 귀국하겠다고 하니까 한국 정보부에서 이제 귀국을 방해를 해요. 네. 네. 근데 이 한국 정보부뿐만 아니라 미국 국무성을 비롯해서 한인 교포 그리고 미국에 이제 가깝게 지낸 사람들도 귀국을 만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983년에 필리핀의 인권운동가 베니키오 아키노 상원의원이 있었어요. 네. 이분도 이제 국내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미국에 망명 생활을 했는데 그걸 청산하고 이제 필리핀에 돌아갑니다. 근데 마닐라 공항에서 땅을 밟기도 전에 이제 암살 당하게 되죠. 그러자 미국의 유력한 정치인 등이 이제 인간 방패가 돼주겠다 하면서 DJ와 함께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네네. 많은 언론인들도 이때 이제 DJ와 동승하게 돼요. 네네. 귀국에서 상황이 또 이게 급전할 가능성이. DJ의 이제 주택 옆에 집들을 정보부가 사가지고 네. 혹은 임대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안기부 요원들, 경찰들을 상주하게 했죠. 또 이제 경찰 수백 명이 그 주변을 갖다가 이제 매일 둘러쌌습니다. 아무도 DJ 집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네. 전화도 도청당했고 우편물도 검열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DJ는 이렇게 연금 당하는 동안 매일 침실에서 지하 서재로 이제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듯이 꼭 정장을 하고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질 것 같았다고 그래요. 김대중 대통령이 귀국 후에 김영삼 씨와 함께 민주화 운동에 나섰는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두 분의 협력은 DJ가 미국에 망명 중일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영삼 씨가 1983년 5.18 강주항쟁 3주기를 맞이해 단식투쟁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 단식이 무려 23일 동안 지속되었어요. 네네. 생명을 건 투쟁이었죠. 네. DJ는 워싱턴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DJ는 집회, 칼럼 기고 등을 통해서 김영삼 씨의 단식 소식을 미국의 국민들에게 알리고 네.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 규탄 운동을 전개를 하죠. 이후 두 사람은 민주주의를 위해 단합하고 함께 싸우겠다고 대내외에 이제 천명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국내에서 개헌 요구가 강하게 일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야당과 민주 세력들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헌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은 1987년 4월 13일 날 현행 헌법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국민들이 이제 직선제 개헌 요구를 거부한 것이죠.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4.13 호원 조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들이 맨 먼저 시국선언을 발표해서 4.13 호원 조치를 철회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신부와 목사 등 성직자들이 기도회를 열고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고 문화예술인 등 네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시국선언을 하면서 네. 전두환 정권을 압박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 가운데 1987년 직선제 정국화에서 이민우 신민당 총재가 직선제 개헌 문제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하게 돼요. 네네. 김영삼, 김대중 씨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민우 신민당 총재와 결별을 하고 새로 통일민주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이게 네. 6월 항쟁이 일어나기 2달 전인 1987년 5월 1일이에요. 6월 항쟁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7년 5월 18일 날 민주화운동 이제 7주기 추모미사에서 정의국위원 사제단이었던 이제 김승훈 신부가 네.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정철 군이 물고문에 사망했는데 네네. 이것을 경찰이 은폐했다 이렇게 이제 폭로를 하게 됩니다. 네. 항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6월 10일 날이었어요. 네네. 이 6월 10일 날은 민정당이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이날 전국적으로 이제 시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0항쟁이라고 부르게 되죠.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이 있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국보는 맞불 작전으로 일부러 같은 날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항쟁이 벌어진 날 연세대 승인 이한열 군이 체류탄에 맞아 또 이제 의식불명 상태에 놓이게 되죠. 네, 그렇죠. 그러자 국민들의 감정은 더욱더 이제 폭발을 하게 됩니다. 6월 항쟁은 6월 10일 날부터 노태우가 항복선언을 하는 6월 29일까지 2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속이 되었죠. 네네.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8개 항의 시국 수습 선언. 마침내 그토록 열망했던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이릅니다. 5.18 강주 항쟁이 이제 실패했지만 그 이후 7년 동안 항쟁은 계속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6월 항쟁은 그 7년 동안 지속된 민주화 운동의 최절정에 있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월 항쟁과 관련해서 이제 궁금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요. 이 전두환 왜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일 텐데요. 전두환 정권은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짰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포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했죠. 저는 가장 큰 이유는 강주 항쟁의 교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1980년 계엄령이 선포되고 공수부대를 파견했어도 광주 시민들은 거기에 맞서 싸웠잖아요. 그런데 87년 6월 항쟁은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100만 이상 사람들이 참여를 했으니까 네. 그럼 이들을 향해서 총을 쏴야 하냐 이런 고민에 빠졌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 군 장성들 일부도 계엄령 선포를 반대했다고 그래요. 네네. 또 하나 이제 이 미국의 반대가 컸습니다. 미국은 1980년 강주 학살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에서 반미 운동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걸 뼈아픈 교훈으로 삼았어요. 네. 그래서 87년 6월 항쟁 때는 미국이 계엄령 선포를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6월 항쟁 이후 이제 1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진영이 이제 분열을 했지 않습니까? 예. 6월 항쟁에 승리한 후 민주진영은 김대중, 김영삼에게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도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죠. 아마 두 사람은 당시가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보를 하지 못했고 네. 당시 이제 득표율을 보면은 노태우가 36.6%, 김영삼 28%, 김대중 27%, 김종필 8%였습니다. 여기서 김영삼, 김대중 씨의 득표율을 합하면 55%예요. 네네. 반면에 보수층인 노태우, 김종필을 합하면 45%였습니다. 네. 민주진영의 표가 10%나 앞섰던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민주진영 인사들은
이 실패를 안타깝게 여기고 분노하고 네. 절망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어떤 입장을 좀 표명했습니까? DJ뿐만 아니라 김영삼 모두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데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네. 단일화 실패는 김대중, 김영삼 모두 정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책으로 그렇게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단일화 실패한 것은 영남의 민주세력과 호남의 민주세력을 이제 갈라지게 네. 만드는 그런 점에서 이제 뼈아픈 또 후유증을 남겼고요. 네. 1987년 정책 위기를 이제 극복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야권 통합론이 일어났어요. 네. 이것은 김대중이 정계 은퇴해라. 네. 이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위기를 또 DJ는 정면 돌파식으로 극복을 하게 됩니다. 재야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가지고 평민당을 강화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4월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데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DJ가 이끈 평민당이 2위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87년 대선 패배 직후 실시된 8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결국 제1야당 대표가 또 되면서 전국의 중심 인물이 김대중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1988년 4월 달에 이제 총선이 실시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끄는 평민당이 70석을 차지하고 김영삼 씨가 이끄는 민주당이 59석을 차지합니다. 네. 그래서 민정당에 이어서 이제 평민당이 제2당이 되고 네. 야당 중에서는 제1당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회 의석수가 125대 174가 됩니다. 그리고 5.16 쿠데타 이후 여소야대 정국은 이제 처음이었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또 정치력을 발휘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국회에 부과된 우선적인 과제는 전두환 정권의 실정을 규명하고 강주 학살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 50 특위 청문회가 열리고 강주 특위 청문회가 열렸죠. 네. 그래서 전두환 일가의 부정축제 행위가 이제 드러나고 국민들이 분노하게 되죠. 네. 그래서 전두환이 이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 강원도 백담사로 유배를 가는 게 이때라고 네.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강주 특위 청문회에서 1980년 5월 계엄군이 강주에서 저지른 만행들 네. 이게 이제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서 전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경악을 하게 되고 분노가 폭발하게 되죠. 그렇지만 또 이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 문제로 또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다면서요. 예, 공안 정국 때문이었습니다. 네. 사유인직은 1989년 3월 말에 문익환 목사가 정부 허가를 받지 않고 평양을 방문해요. 그래서 김일성 주석과 회담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문익환 목사는 김대중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분이거든요. 네. 1980년에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같이 고초를 겪었죠. 네네.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문익환 목사는 제야 인사들을 이끌고 비판적 지지를 하면서 DJ를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석 달 후에 서경원 평민당 의원이 북한을 또 방문하게 됩니다. 네네. 미립국이었죠. 네. 그래서 검찰과 안기부는 서경원을 고문해가지고 서경원이 DJ의 지령을 받고 방북했다. 그리고 북한에서 받아온 돈의 일부 1만 달러를 DJ에게 전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또 서경원 미립국 사건이 터진 3일 후에는 한국의 애국어대생이었던 임수경 양이 네네. 전대협 대표자격으로 평양축제에 참가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축제에 참가하고 휴전선을 통해서 남한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이 전국에 이제 공안 정국이 막 불어닥치게 됩니다. 이때 DJ는 대규모 대중 집회를 통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노태우 정부에서 민정당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만든 게 또 이 3당 합당이 아니었는가 싶네요. 그렇죠. 여소야대 정국이 되고 삼김 씨가 정국을 주도해버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노태우 입장에서는 판을 새로 짜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1990년을 맞는 우리는 나라의 장래를 결정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3당 합당으로 형성된 거대 여당과 이후의 전국 구도 속에서 호남은 정치적 고립의 길을 걷게 된다. 노태우는 제1안으로 평민당 DJ를 파트너로 이제 구상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네. 아, 그럼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먼저 합당을 제일 먼저 제안을 하게 되는 그렇죠. 겁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교섭을 하게 됩니다. 박철원 씨가 이제 중간에 나서게 되죠. 네. 그래서 합당을 하자. 그러면 영남과 호남이 결합을 하게 되고 지역 감정도 해소되고 산업
진보파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결합되면서 국민 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충분히 명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DJ가 노태우 합당 제의를 거절을 하게 됩니다. 민주 정통 세력인 평민당과 쿠데타 세력인 민정당은 정체성에서 그렇죠. 다르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여소야대 정국은 국민이 만들어준 거다.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민의에 대한 배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DJ는 자기는 야당으로서 수평적 정권 교체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렇게 솔직하게 토로를 하게 됩니다.